태국이 한국을 향해 이제 손절이라며 태국에 있는 관광객, 현지 교민들을 모두 강제 추방한 게 며칠 전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이 여파가 굉장히 컸던 모양인데 현재 태국의 수도인 방콕과 태국에서 하와이 같은 존재인 파타야에 중국인들로 가득 차 도시가 마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국인들이 돈을 쓰러 태국에 간 관광객이 아니라 태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공짜로 태국 여행을 하러 간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태국에서 돈을 쓰지 않고 태국 정부의 돈만 펑펑 쓰는데 중국인 특징이 여기서 나오죠. 바로 길거리 여기저기에 대변을 보는 건데요. 이 광경을 본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기겁하여 태국을 떠났고 결국 방콕과 파타야에는 중국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이 돈을 안 쓰니 가게가 줄줄이 폐업 중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코로나 때도 버텼던 나라가 태국인데 이번에 한국을 손절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가게들도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현재 태국 내부에서는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는 내용의 SNS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은데 중국인들이 얼마나 진상이면 자존심도 없이 이럴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태국 총리가 한국을 향해 한국의 아픈 역사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 모두가 뿔이 났었는데요. 태국 총리가 비밀회의에서 한 발언이 유출되어 난리가 났었죠. 태국 총리는 갑작스럽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태국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라고 헛소리를 한 건데요. 게다가 태국과 일본은 가족 같은 사이라서 한국의 식민지 생활이 조금만 더 길어졌어도 일본의 자리를 태국이 차지해서 한국은 태국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라며 아깝다고까지 발언했다고 합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맞나요? 아마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이토록 멍청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방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가 뜨거운 감자고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채 경랑에 빠진 게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미 군정이 시작됐고 극심한 이념 갈등에 문이 열린 뒤 전쟁이 발생됐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한국 국민들이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인도 독립운동과 비폭력 저항의 상징인 간디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시절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인간 이하의 발언을 하는 걸까요? 태국은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아시아 나라들의 왕정은 대부분 몰락했는데 한국도 그랬고 베트남, 인도 대부분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 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경제 발전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태국은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식민지배를 겪지 않았기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은 덕분이었죠. 낮은 변동성의 환율과 매력적인 세금 제도가 포인트가 되었기에 1990년까지 태국은 두 자릿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뉴욕 타임즈의 칼럼은 그것을 다음 호랑이 경제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태국의 성장은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그 흥미로운 시기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은 중진국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국가의 경제에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공업에 투자하며 기업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을 때 태국은 얌전히 다른 나라가 주는 이익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아니, 할 생각이 없던 것인데요. 생산을 더 결정적으로 확대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아직까지도 태국 노동력의 3분의 1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실제 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한 상태로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데요. 일본은 예전부터 태국을 동남아 진출에 허브로 보고 투자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태국 투자 2위 국가인 미국을 크게 앞서며 최대 투자국이 됐죠. 너무나도 공격적이었기에 당시 일본의 진출은 태국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1972년 태국에
일제 상품 불매 운동을 발생시킬 정도였지만 일본의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개발원조, 일본어 교육과 유학생 지원 등 일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건데요. 일본은 태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 마치 자신들이 기부를 하는 것처럼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점점 자립할 힘을 잃어갔고 일본만 배가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총리가 주장했던 일본과 태국은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라 일본이 일방적으로 태국의 자원을 빨아먹고 경제적으로 복속시킨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본에 이어 중국도 태국에 욕심을 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인 반공국가였지만 1997년 태국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뒤 미국과 중국의 다른 태도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친중파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긴축 정책을 요구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태국 정부는 화교의 사회 진출 제한을 푸는 실수를 하게 되죠. 태국은 중국에 고속철 사업권을 주었고 1대1로 사업에도 참여했으며 중국에 많은 권한을 준 결과 선거에서 화교가 전체 의석의 78%를 장악했을 정도로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태국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잡아먹혔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잡아먹혔으니 중일 그 사이쯤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해왔죠. 지난 2022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태국은 잠수함에 이어 장갑차와 전차 등 중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기도 했죠. 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지만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뿌라유 정권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이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작점에 있다는 말과 함께 서로의 관계가 끈끈함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을 향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종지부를 찍고야 말았는데요. 태국의 총리는 중국을 큰형이라고 칭했는데 중국과 태국은 형제나 다름없고 중국이 큰형이라며 양국이 서로 의지해야 하고 태국은 큰형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 태국은 중국에게 의지 중입니다. 게다가 태국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자 태국은 범죄 우려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자국 내 주요 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장은 중국 정부가 파견한 경찰이 태국 내 주요 관광지에서 태국 경찰과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태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다며 중국 경찰이 태국은 안전한 곳임을 확인해주면 중국인 관광객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엄연한 주권 침해인데요. 당장 우리나라의 일본 경찰, 중국 경찰이 와서 치안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전 국민이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태국은 시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국에서 서민들은 거의 벌레 취급받고 0.1%의 부자들이 휘두르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자들은 아무리 논란이 되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레드불 창업자의 손주가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사건을 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였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태국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손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체포됐다가 보석금 1,900만 원을 내고 석방돼 태국 내에서도 유전무죄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점점 여론이 악화되자 태국 경찰은 이 사람을 소환했지만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해외로 도피하고 8차례나 불응했죠. 결국 총리가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적색수배 대상에서 해제되기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것도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태국은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현재 태국에서는 변하지 않는 빈부격차에 비난하여
총기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는 태국 코라 지역 터미널 21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최소 20명이 사망, 3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총기 소지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테러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죠.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시위도 하지만 정부와 왕실의 진압 탓에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 태국 국민들의 시선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무리수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상처를 건들고 무시하는 발언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